최길선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길선입니다. 현대중공업에 제가 들어가서 처음 받은 봉급이 45,1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대중공업이 이제 생겨가지고 일부는 영국의 스코트리 스쿨이라는 초선소에 연수를 보내고 또 일부는 서울 그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첫 번째 우선 배를 짓기 위한 강제를 발주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회사원 숫자가 너무 많고 우리가 임대한 그 건물은 좁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책상 하나에 둘이 앉아가지고 의자만 2개 놓고 초등학교 학생들 앉듯이 앉아가지고 일을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우선 강제 발주를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땐 도면도 영국에서 가져왔고, 그 다음에 강제도 영국에서 가져왔고, 많은 그 기자재들도 전부 영국에서 가져왔던 그랬던 시절입니다. 72년도, 3년도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배하고 두 번째 배를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우리는 한 달에 휴일은 하루였습니다. 한 달에 휴일을 하루 하고 나머지는 풀로 근무하고 휴일이 한 달이고. 그런데 요즘에 주 52시간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조건을 좋게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한 달에 하루 휴일을 해도 몸에 지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주 52시간으로 이렇게 근무 시간을 낮춰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주 52시간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 그렇게 해서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은 뭐 정신없이 아까 말씀한 대로 한 달에 하루 쉬고 계속 근무하는 그런 회사에서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사원을 이제 굉장히 한꺼번에 많이 이제 뽑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새로 배를 지어야 되니까. 많이 뽑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울산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택이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택, 25평짜리 사택에 2가구를 넣을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7.5평에 한 가구씩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림도 하고, 애도 키우고, 회사는 한 달에 하루 쉬면서 근무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72년, 3년 그때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일을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이제 제 사회생활이 거기서 시작이 돼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저는 뭐 중간에 약간 옮겨다니긴 했습니다만은 2017년까지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72년부터 2017년까지면 45년인가요? 그렇게 된 셈이죠. 그 45년 동안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보고 배우고 느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진부터 좀 소개를 드릴게요. 사진. 우리 이제 조선 역사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사진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 사진부터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사진 내용별로 또 말씀드릴 게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이건 KRI에서 코리안 리지스트라고 해서 한국 성급협회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나중에 일자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거는 우리 부산에 있는 대한조선공사에서 1972년 우리 현대가 이제 일 막 시작할 때 그때 또 조선공사에서 가장 큰 배 하나 진수한 이제 이 사진이에요. 옛날에는 극장에 가면은 영화 시작하기 전에 뉴스가 잠깐 나왔었죠. 그때 뉴스로 이게 이 배 이름이
그러니까 펜코리아호라고 해서 범양에서 지은 그냥 일반 화물선 작은 배입니다. 한 18,000톤 정도 되는 작은 배인데, 잠깐 이게 많은 분들이 모였었고, 이게 영화관에 가면 뉴스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나왔었습니다. 17,000톤짜리 그냥 일반 발크 캐리어인데 그게 나왔었습니다. 요건 잘 보시면은 가운데 계시는 분이 누군지, 그죠? 박정희 대통령이 아마 아직 현대중공업이 제대로 이제 시작하기 전인데, 조선 산업을 가지고 이제 아마 60년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걸 검토하러 현장을 가보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그 부산에 있는 부산조선공사를 갔다가 가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는 그런 광경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양승일 박사께서 잘 아시는 건데, 이게 대전에 선박연구소가 있습니다. 아시죠? 크리소라고 하는 그런 선박연구소가 대전에 있습니다. 그 대전에 있는 이게 우리나라의 선박연구소가 대전에 있습니다. 그게 78년도에 생겼고, 이건 테스트를 하는 수조, 그게 7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수조, 우리나라의 크리소라고, 그러니까 선박연구소를 처음 만드신 분은 김훈철 박사라는 분인데, 조선공학과 나오시고 미국에서 학위하시고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선박연구소 소장을 하셨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이제 연배가 좀 오래되셔가지고 가셨는데, 그분이 선박연구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 그분이 이제 조선소에 계시는 분들하고 교류도 많이 하시고 그랬던 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시절 언젠가, 이게 아마 60년대 같아요. 60년대 후반이라 이때쯤, 그게 아니고 70년대 한 중반이나 될까? 한진에서, 그러니까 이 대한조선공사에서 지은, 요건 해양구조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다에서 석유 캐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게 잘못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현대중공업에서 처음으로 지은 배입니다. 이게 1974년 6월 28일 날입니다. 이게 좀 제일 첫 번 배고, 이쪽에 뒤에 또 있는 게 똑같은 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배. 아틀란틱 베런이고 아틀란틱 베로니스라고 해서. 그리고 여기 지금 뭐가 이렇게 사람들 쭉 있는 게 사람들입니다. 이게 전체 종업원이 다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 배가 한 척이 더 있으니까 이만큼 정도가 저쪽에 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에 있는 종업원이 전부 다 모여 있는 건데, 아마 숫자적으로는 한 2만은 넘을 것 같고, 2만에서 3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여기 좀 쭉 서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정주영 회장님 네 분하고, 박정희 대통령님 네 분하고, 그때 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어디 유학 중에 한국에 와 계신 시절이어서 그때 여기 참석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1974년 6월 28일,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저는 그때 이 정도에 서 있었는데, 그때 또 무슨 들고 있는 풍선이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우왕좌왕 왔다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그냥 전 종업원이 다 모여서 대한민국의 굉장히 큰 행사를 현대중공업이 첫 번째, 두 번째 배를 가지고 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삼성이 이제 조선소를 하려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게 계획대로 빨리빨리 제대로 제때 안 되고 좀 늦게 해가지고, 삼성이 조선소 실제적으로 착수를 해가지고 만들기 시작한 건 아마 70년대 한 중후반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확장을 했습니다. 요거 이제 그냥 역사하고 관계인데, 여기 좀 이게 크레인 같은 것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 좀 배에
가운데입니다. 굉장히 큰 건데 중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2,500톤 정도 되는 것까지 들 수가 있는 그런 크레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깥에서 만들어 와가지고 크레인으로 들어서 이게 이제 플로팅 크레인이에요. 그래서 좀 배에 이제 탑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삼성에서 이렇게 좀 삼성 나름대로 그 시설상의 제약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보시기에 뭐 같이 보입니까? 배에 들어가는 엔진입니다. 그 현대 엔진이 78년도에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정주영 회장께서 조선소를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배 설계 도면도 영국서가 잡고 철판도 영국서가 잡고 모든 기자재도 영국서 사고 일부는 일본서 사고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일이 되거든요. 정주영 회장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니까 이거 우리는 인건비 해가지고 껍데기만 하고 전부 남의 장사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께서 어떤 것을 만들으셨냐면 국산 자재 개발부라는 걸 만드셨습니다. 현대중공업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초창기에 국산 자재 개발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바깥에서 이 배에 들어가는 어떤 기자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를 개발을 해가지고 조선 기자재를 만들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또 회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이나 여건도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회사에 다니는 사람 중에 좀 회사 다니는 것보다는 자기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또 그런 일들을 시키고 해서 현대중공업이 국산자재 개발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새로 생긴 자재 이 업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것들이 생겨 있었기 때문에 이제 현대중공업도 국산 자재를 쓸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대우하고 삼성은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이미 개발된 그런 자재들을 가지고 좀 쉽게 일을 시작할 수 있었죠. 자재 배를 짓는데 전체 이 원가의 한 60% 정도는 강판하고 기자재하고 이런 것들 전부 자재비가 전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인건비라고 했자 한 10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뭐 기타 경비 이런 거 들어가고 그러는데, 기자재를 갖다가 외국에서 들여가지고 하는 거는 산업으로서 국가의 기여가 전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국산 자재 개발팀을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대우 삼성도 그 덕을 봤고, 그렇게 해서 결국 나중에 조선 산업은 자재 국산화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산업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한 80몇 프로 정도는 국산 기자재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엔진이거든요. 선박용 엔진인데 현대중공업이 78년도에 엔진 공장을 만들었어요. 물론 우리 기술이 아니고 이제 일본 기술을 갖다가 그래가지고 엔진 공장을 만들었는데, 그 엔진 공장이 78년도에 만들어가지고 일본 기술로 만들기 시작한 그 엔진이 요즘에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40% 정도 됩니다. 전 세계 어디서 배를 짓더라도 엔진은 현대중공업 것이 40%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잘 보시면 어느 분인지 아시겠죠? 네. 이 옆에 계시는 분은 정주영 회장님 사모님이시겠죠? 이분은 헤어스타일이나 키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유경수 여사입니다. 아까 배 명명식 할 때 1호선, 2호선 명명식 할 때 앞에 장면이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 대통령도 오시고 박근혜 대통령도 오시고 이 두 분도 오시고, 이게 1974년 6월 28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잊어버릴 수 없는 게 1974년 8월 15일 아닙니까? 기억하십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 그런 일이 생겼죠.
이건 이제 우리나라가 요즘에 배 중에서 제일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고 우리나라 조선소를 갖다 제대로 가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게 LNG인데요. 이건 이제 LNG 선 중에서 그 멤브레인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LNG를 갖다가 나르는데 가장 편리한 선형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똑같이 LNG를 나르는 건데 이건 볼탱크 타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그전에는 썼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타입은 별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처음에 이걸 지었었는데 이걸 짓다가 나중에 2000년도 넘어가가지고 아까 앞에 보이는 그걸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중공업 를 위에서 내려본 사진이거든요. 다 가보셨겠죠? 안 가보신 분도 혹시 계십니까? 혹시 가시고 싶으면은 우리 회장님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명단하고 일정을 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견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게요. 견학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견학하실 수 있습니다. 견학 한번 해볼 가치가 있어요. 저기 얼마나 됩니까? 확실히 내는데 한 200만 평 조금 안 될 정도. 이게 지금 원래 이제 정주 회장님이 처음에 그 조선소를 세우려고 할 때는 울산에 가면 태화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의 하구 쪽에다가 조선소를 지으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땅을 파다 보니까 그 땅은 땅이 물르고 그 다음에 넓게 자리를 잡기도 힘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다 자리를 잡아야겠다 하고 동해안 쪽을 돌아보셨는데 그때 이제 발견한 땅이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이것이 미포만이라고 부르고 이쪽이 전화만이라고 부릅니다. 그 좀 조선소에 이쪽에 있는 게 1도크, 2도크, 여기 있는 게 3도크,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와 있는 게 이쪽에 이게 4도크, 5도크, 그 다음에 6도크는 이제 분함 만드는 데예요. 6도크하고 7도크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8도크, 9도크가 있는데 요건 이게 1995년 이때쯤 해가지고 이게 조선 경기가 다시 좀 올라갈 때쯤 해가지고 그때 지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현대중공업은 또 이제 해양 쪽에 또 도크가 하나 있어서 울산에 현대중공업 도크가 10개가 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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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가 있고, 내 서툴러가지고 잘 못 쓰네. 10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포조선이라고 중형선 짓는 조선소, 거기 도크가 4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호중공업이라고 모포에 있는 게 또 도크가 2개 있거든요. 도크 2개 있고, 거기 육상건 좋은 게 2개가 있고. 그래서 조선 그룹으로서는 배를 상당히, 1, 2위를 다투는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죠. 원래, 다른 데하고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컸었습니다. 근데 한 2010년도까지는 우리나라가 양쪽으로 세계에서 제일 조선산업에서 생산량이 많아지기 시작한 게 2000년도 정도 전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1956, 7년부터 2000년까지 한 30몇 년 동안을 일본이 제일 많이 졌어요. 40몇 년 동안을.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국이었는데 2000년으로 넘어가면 1990년, 2000년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가 더 많이 짓기 시작해가지고 2000년부터 한 2010년까지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배를 가장 많이 졌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나라가 조선소 랭킹 1, 2, 3, 4, 5위를 갖다가 가지고 있었어요. 현대, 대우, 삼성, 삼호, 미포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조그맣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2008년 8월이던가요? 리만 브로더스 사태가 터지죠. 리만 브로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오는데
조선도 마찬가지로 배를 그렇게 많이 밟주어던 선주들이 배값을 깎아줘도 배를 안 사가지고 계속 주문을 못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2008년도까지 수주한 거 가지고 2012년도까지는 배를 지을 수 있었는데 한 4년치 수주 잔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지나고 난 다음에 배 수주를 못 해가지고 조선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2012, 13년부터 그래가지고 한 2020년까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거 안고 있을 때 조선 배를 못 지니까 해양구조물 아까 나와있던 거 그런 해양구조물을 가지고 바다에서 기름 캐고 가스 캐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일을 오일 메이저들하고 같이 해서 했는데 그거 할 때 오일 메이저들이 또 상당히 표준화가 안 된 일거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것저것 많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애를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사람이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현대, 대우, 삼성이 막 인력을 빼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인력 송출 업체만 돈을 벌고 사람은 하나도 안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사람을 구하면은 현대는 대우 가서 구하고 대우는 현대 와서 구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인력 송출업체는 돈을 버는데 사람은 하나도 안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2013, 14년도부터 한 2018, 9년도까지 그렇게 계속이 되고 조선소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게 됐어요. 그 시절을 겪고 났는데 좌우간 그런 시절을 다 겪으면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하고 대우, 삼성,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들이 아직도 그때는 규모가 컸었거든요. 근데 내가 조금 이따 말씀을 올리겠지만은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조선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기술을 가장 많이 받아온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이에요. 현대는 첫 배, 두 번째 배는 영국의 스코트리스고라는 데서 기술을 받아가지고 배를 지었는데 세 번째부터는 주로 일본 기술을 갖다가 했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기술을 배워서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정주영 회장님하고 가와사키 중공업 회장님하고 의기상통한 점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쪽에 가서 연수도 받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와서 어드바이서도 해주고 그러면서 현대중공업이 발전하는데 크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이러는 스타일이 이제 일본이 세계 최고로 할 때가 아까 1956, 7년부터 한 2000년도까지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근데 이제 1960년대, 70년대 어떤 일을 겪냐면 배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짓는데 배를 많이 짓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고 어쩌고 하는 거였는데 서양에 있는 수많은 서주들이 와서 여러 가지 코멘트를 많이 하면서 이 말 저 말을 해야 되니까 일본 사람들이 배 짓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어떤 걸 잘하냐면 정리정돈을 참 잘하지 않습니까? 표준화도 잘하고 일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배를 짓는데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표준화를 참 잘했어요. 그 표준화를 참 잘한 걸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책도 많이 내고 자기들도 쓰고. 근데 우리가 가와사키하고 기술협조를 하도록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것도 우리한테 많이 줬어요. 우리는 현대는 가와사키 스탠다드를 가지고 그걸 우리 스탠다드로 만들면서 발전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떤 일까지 시켰냐면 가와사키에 이제 표준집 같은 게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책을 쓰는 게 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책을 쓰시는데 일본에서 책을 쓰시는 분들은 회사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직접 가담해서 쓴 책들이 많아요. 표준화된 책들 중에. 그러니까 현실에 더 가까운 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현실감이 있는 그런 책들이 많죠. 그걸 이제 일본에서 나온 책들 중에 강선공작법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기술 시리즈 이런 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기준집 이런 거,
이제 이를테면, 우리 이제 배를 지을 때 이제 우리가 코리안 스탠다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리안 스탠다드, 퀄리티 스탠다드 이런 걸 만드는데 그것이 첫 번째 말만 코리안으로 바꿨지 내용은 전부 자파니즈 스탠다드를 갖다가 코리안으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다 쓰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많이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발전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크게 기여를 했는데 일본이 아까 말씀드린 1956년부터 2000년도까지 세계 1위를 하는데 그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한테 가장 좋은 장점이 단점이 되는 게 뭐냐면 일본은 조선소만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해운회사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해운회사들. 그러니까 또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거래를 할 때 서로 신용 말로 하면은 말이 그냥 그대로 문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해운회사하고 조선회사하고 협조가 굉장히 잘 되다 보니까는 구태여 배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사양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다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도 그냥 야, 그 배 그거 뭐면 그거 지어준다. 그럼 얼마로 이렇게 진짜 이렇게 가지고 쉽게 배를 지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알고 경험이 있으니까 같은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일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조금 필요하겠습니까? 조금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표준화가 잘 돼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다 뻔한 걸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선주들은 일부 있기는 있지만은 대부분이 외국 선주거든요. 선주마다 요구하는 게 다 틀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까다로운 손님 만나가지고 까다로운 걸 하다 보면 실력이 어떻게 됩니까? 늡니다. 어렵기는 어렵지만은 비용도 많이 들지만은 늡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많은 외국 배들을 지으면서 골탕을 많이 먹긴 먹었는데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은 거예요. 시장에서 원하는 것들을 쉽게 응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고 일본은 표준화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같은 거 가지고 되풀이하다 보니까 설계 인력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서 천천히 사그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일본은 사그러지고 한국이 올라서서 2000년대에 들어가니까 한국이 세계 1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 9월인가 그때 리만 브러더스 사태 터지기 전까지는 조선 경기가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났죠. 계속 잘 지냈는데 리만 브러더스 사태 터지고 나서 이제 배 발주가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꺾이고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4년 동안 이러고 나니까 일거리가 없어져 버리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대로 해양에서는 오일 메이저들하고 해야 되는 까다로운 일들을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2012, 3년부터 2020년까지는 조선소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어요. 겪으면서 인력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어느 정도로 줄어드냐면은 제가 체크해 보니까는 한때 제일 많았을 때 우리 조선소 인력을 체크해 보면 한 20일만 됐거든요. 근데 한 10여 년 지나는 사이에 그게 얼마로 줄었냐면 93,000으로 줄어들었어요. 22일만이.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또 어떤 것들이 생겼냐면은 평택 그 근처로 해가지고 전자회사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선소에 일하던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일을 하고 근데 한번 올라가면 이제 안 내려와요. 그 조선소 일이 힘들기도 했고 본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든 일이다. 그러니까 그쪽에 가 그래서 근데 요즘에 또 분위기가 또 뭐냐면은 대학 졸업한 조선과 출신들도 조선소를 그렇게 딱 좋은 직장으로 생각을 안 해요. 더 서울에 있고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 직장만 좋은 직장으로 생각하지 울산에 있고 뭐 이런 데는 그렇게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이 남편은 혼자 벌어서도 먹고 사는데 요즘에는 둘이 같이 벌어야 먹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에서는 둘이 같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직장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울산, 거제, 목포 이런 데 가서 여자가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 사원들이 서울에 있지 밑에 안 내려간다 이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선소가 인기 없는 직장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현장은 옛날에는 조선소 현장에 전부 다 와서 일들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고졸이 주로 돼 있었지만 나중에 중졸들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글을 읽고 쓰고 가감승제를 할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한 거지, 공부 더 해가지고 무슨 복잡한 거 아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중졸까지도 일들을 다 했었는데 요즘에는 중졸은 없고 전부 고졸일 텐데 그 고졸조차도 현장에 가서 이러는 걸 안 하려고 그래요. 현장에. 자,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즘 음식점에 가도 외국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소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조선소에도 그렇고 협력업체도. 그건 또 하나의 우리가 풀어야 될 좀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일을 잘해주고 안정된 직장이 되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보다는 우선 그때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해주지 그 이상 발전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그분들 나름대로 더 좋은 데를 찾아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회사에서 그분들을 관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약 200만 평 되는 그 현대중공업, 이게 미포만, 이게 전화만, 이쪽에 있는 도쿠가 9개고 저쪽에 해양에 있는 게 한 개 있어서 10개인데 그 옆에 미포조선이 또 도쿠가 4개, 14개고 그 다음에 목포에 가면 도쿠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6개가 되나요? 그런 도쿠를 현대 그룹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뭐 1도쿠, 2도쿠, 3도쿠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가면 있는 영빈관이 여기 있죠. 옛날에 이제 우리 선주들 배 다 짓고 나면 파티 같은 거 이런 거 여기서 많이 합니다. 여기는 이제 엔진 공장 있는 데고. 근데 여기 매립을 많이 다 했는데 매립을 하면서 매립한 땅을 썼는데 매립을 하다 보니까 수심이 깊어가지고 매립을 하는데 비용이 평당 한 글쎄 일반적으로 매립 비용이 한 170, 80만 원, 그러니까 이것도 10여 년 전이니까 그렇게 돼서 요즘 한 200만 원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이게 수심이 뭐 20m, 30m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군산에도 조선소를 짓고 뭐 그런 일들이 생겼었죠. 이거는 이제 3호중공업 목포에 있는 겁니다. 목포에 있는 건데 여기 도쿠 2개 있고 이쪽에 육상건조하는 데가 있습니다. 3호중공업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정주영 회장님 바로 밑에 동생이 정인영 회장님입니다. 정인영 회장님은 한라그룹을 하셨죠. 근데 정인영 회장님이 형제간들 중에서 공부는 제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일본에 가서 아오야마 학원 가서 영어까지 공부를 하셔가지고 정주영 회장님이 이 6.25 직후에 미군 공사들을 할 때 그 영업 활동을 갖다가 정인영 회장님이 많이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러셔가지고 정인영 회장님이 정주영 회장님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에 들어가면서 아마 잘은 제가 모르겠어요. 잘은 제가 모르겠는데 이제 정주영 회장님이 어떤 일을 시켜가지고 이런 일은 좀 그런데 일을 결제를 해와야 되는데 일을 시켜도 일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 정인영 회장님이 노했기 때문에 결제를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간분이 이제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정주영 회장님이 이제 사업을 바깥에서 이제 하시면서 그 한 것 중에 태국의 고속도로 공사, 그 다음에 알라스카의 교량 공사, 그 다음에 호주의 어떤 공사 이런 거를 하면서는 외국 일을 하면서 경험은 많이 쌓았지만은 실제적으로 손익관계에서는 어려움도 많이 겪었던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정인용 회장님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외국에 가서 투자해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제간의 의견이 서로 틀려가지고 결제가 안 되고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요건 이제 요것도 제 짐작이에요. 아까 이제 조선소가 일을 이제 1973년도부터 일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스틸 커팅이라고 철판 자르는 걸 스틸 커팅이라고 그 행사로 합니다. 워크 코멘스먼트라고. 그런데 일을 1973년 3월 23일 일을 시작을 했는데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1973년 10월 달에 오일 쇼크가 옵니다. 오일 쇼크. 그게 1차인지 2차인지 확실히 기억 안 나요. 오일 쇼크가 와가지고 배럴당 2불 하던 게 배럴당 12, 3불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많이 씁니까? 조금 씁니까? 기름을 못 쓰지요, 뭐. 많이 쓰기는커녕 못 쓰게 되는 거니까. 그럼 기름을 못 쓰는데 큰 배가, 기름 날르는 큰 배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죠. 현대중공업이라는 건 아까 지나갈 때 그 도구들 다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대형 유조선 짓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선소인 거예요. 근데 초대형 유조선 지을 게 그때 처음에 한 열 몇 척 주문 가지고 있었던 거 빼놓고는 지을 배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배들만 오는 겁니다. 조그만 배들. 조그만 배들이라는 건 아까 도크 하나에 그전에는 한 개 내지 두 개 놓고 배를 지었는데 조그만 것들만 오니까 도크 한 개에 배를 6척씩 집어넣고 배를 지었어요. 우리가 그걸 이제 부르기를 뭐라고 하면 메르치배라고 불렀죠. 메르치같이 조그만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지었거든요. 그 큰 조선소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일이 남아 돌아가는 일을 더 할 수 있는데 못 오게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오일 쇼크가 나가지고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좀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제 정주영 회장님이나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게 기름 산유국에서 기름값이 6배씩 7배씩 튀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많이 벌릴 거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소위 중동의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걸 적극적으로 그걸 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거기에 가장 우리 이제 눈에 띄는 게 주베일 산업항. 혹시 들어보신 일 있습니까? 주베일 산업항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정주영 회장님이 직접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하신 건데, 참 그런 거를 하실 때 얘기가 약간 빗나가는데 그 의견이 약간 서로 다르고 그래서 정인영 회장님은 정주영 회장님한테서 현대에서 나오셔가지고 한라라는 다른 회사를 만듭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주벨 산업항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이제 하는데 거기도 또 얘기가 있어요. 혹시 얘기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제 가서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입찰을 해야 되는데 많은 회사들이 이제 왔어요. 입찰을 하고 우리도 이제 얼마나 그걸 열심히 따졌겠습니까? 손익관계도 분석을 하고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 낼 건가 이것도 짐작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액수를 정했어요. 액수를 정해가지고 있는데 정주영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수주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값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낮춰서 내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입찰장에 들어간 우리 그 회사의 전문 경영인은 도저히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이리저리 눈치 보고 따져가지고 값을 올려서 얘기를 했어요. 올려서 넣었다고. 근데 그것이
나중에 까고 보니까는 그 다른 데서 우리보다 더 낮은 값으로 낸 데가 있는 것처럼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주 못 오는 것처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정주영 회장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어떻게 된 거냐 그때 값을 올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회사에 나올 수도 없고 이제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됐는데 다행히도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 우리보다 더 낮춰서 낸 그 회사가 그 스코프가 그 일에 포함되는 내용이 좀 빠진 게 있어가지고 그걸 다 따지니까 그래도 우리 거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9억 3천만 불에 그걸 수주로 한 거예요. 8억 몇천만 불로 낸 거를 9억 3천만 불로 올려서 떨어진 걸로 생각해가지고 손들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9억 3천만 불에 대해서 수주로 하게 됩니다. 그게 주벨 산업방입니다. 그것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조 회장님께서는 그 일을 그때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조선소 이제 오일 쇼크 때문에 배 주문이 별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 주벨 산업항에 필요한 철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울산에서 만들어가는 걸로 이제 그렇게 지시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기억에 한 19항차, 뭐 20항차 정도를 큰 바지에다 싣고 간 거예요. 우리가 또 만들어가지고 큰 구조물로 만들어가지고. 근데 정종 회장님이 얼마나 돈을 아끼시는 분입니까? 보험을 들으라고 하시겠습니까? 보험, 그거 주지 마라. 그러니까 보험 못 들겠어요. 근데 보험, 그 대신 가다가 혹시 사고가 나가지고 뭐가 빠지든지 좀 꺼내기 좋게 파이프 그 끝단 부분을 마개를 해가지고 뜰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러면은 그 가서 혹시 물에 빠지더라도 떠 있으니까 다시 건질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험 들지 말고 해라. 이렇게 지시를 다 하신 겁니다. 근데 불행히도 그 중에서 어느 하나가 진짜로 빠졌어요. 빠졌는데 다행히도 떠 있어가지고 그걸 다시 그래서 19항차를 날렸는데 보험 안 들고 그걸 다 끝을 낸 거예요. 주벨 산업항이라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 현대가 그걸 하는 시기가 1970년대 중반입니다. 그때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제 중동은 건설 붐이 불었어요.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들이 중동에 갔습니다. 우리 그 선배들 많은 분들이 중동에 가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고 그 덕분에 아까 주벨 산업항 같은 데서 들어오는 돈이 우리나라 전체 그 수입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1970년대 중반부터 한 80년대 중반까지 이 중동 공사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가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시절에 우리가 있었던 건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데, 정인용 회장님이 한라라는 별도의 회사를 만들었다. 이것까지만 기억을 하고 계세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그거네요. 이것이 정인용 회장님 때문에 이게 이제 처음에는 한라가 지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정인용 회장님이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현대 양행이라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창원에 있는 발전소 기기 만드는 그런 공장이 큰 공장이 있습니다. 그 정인용 회장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국보위 때 뭐 여러분들이 또 이리저리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복잡하게 해가지고 소유권이 왔다 갔다 몇 번 했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정부가 산업은행 관리해가지고 한국중공업처럼 이렇게 해서 할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2000년도 들어가면서 그때 아마 김대중 대통령 때인가 그때 그게 두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두산으로 넘어갔는데 참 그 회사 그게 현대 양행이 지은 겁니다.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인영 회장님이 지은 큰 공장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겪고 나니까 정인용 회장님 이제 몸도 불편해지시고 그래가지고 쓰러지시고 그래서
중국 가서 이제 치료도 하고 오시고 그랬거든요.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 휠체어 타고 나갔다가 걸어 나오시는 거 이게 텔레비에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1992년도 그 10월 1일이 이제 현대 양행, 소위 정인영 회장님이 만든 그 한라 회사의 창립 기념일이에요. 30주년. 근데 이제 정주영 회장님이 동생이 그래도 몸도 불편한데 사업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애쓰고 있고 그러니까 30주년 기념일이니까 거기를 가셨었어요. 그랬더니 정인영 회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나도 이제 조선소 하나 큰 거 해야 되겠으니까 조선소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 하나 제대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정주영 회장님이 그 걱정도 하지 말고 내가 해줄게 이렇게 얘기 딱 하고 이제 오신 거예요. 동생이 이제 몸도 불편한데 사업을 하시겠다고 사람을 얘기하시니까 응해 주신 거죠. 그 정주영 회장님이 그날 저녁에 바로 우리 조선사업본부의 본부장한테 사람 하나 누구 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누구를 하냐면 그 본부장 얘기에 오면 그 최길선이 당신을 지적을 하면서 거기 하라고 그렇게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10월 3일 날 새벽에 저는 또 정주영 회장님을 뵈러 국민당 당사로 갑니다. 그때는 통일국민당 시절에 1992년 10월인데 근데 1992년 10월 3일이 광양제철 준공식 날이에요. 그래서 저부터 거기 가시는 날이거든. 근데 이분이 새벽에 그 공항 귀빈실에 가서 앉아 계시면서 저보고 빨리 거기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택시 타고 갔어요. 택시 타고. 그랬더니 귀빈실에 정주영 회장님하고 정상용 회장님하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정주영 회장님이 맏형이고 정상용 회장님이 제일 막내입니다. 이렇게 갔더니 정주영 회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제가 전무입니다. 정주영 회장님 전무 하나를 가지고 또 그걸 보내는데 본인이 또 직접 일을 끝내셔야 본인이 마음이 놓으시는 아주 그러신 분이거든요. 우리 정인영 회장이 조선소 하나를 큰 걸 다시 하겠다는데 최길선 전무 당신이 가서 좀 도와줘야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현대중공업이라는 큰 회사에 있는데 지금 새로 시작하는 데 가가지고 고생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능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정주영 회장님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손을 탁 잡아요. 우리 최길선 전무가 왜 경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 그러면서 제가 서울공대 나왔거든요. 근데 또 우리 회사에 영어 시험 보면 영어 성적이 좋았어요. 우리 최길선 전무가 왜 능력이 없고 경험이 없어? 영어도 잘하고 서울공대 나왔고. 그러면서 그 정상용 회장님 막내 동생을 이리 오라고 하면서 지금 바로 네가 데리고 정인영 회장님한테 가라. 그렇게 지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님은 이 일을 끝장을 봅니다. 그날 아침에 새벽에 불과 한 5분 내지 10분 사이에 모든 게 결정 나가지고 본인 손 탁 털고 또 광양제철 준공식으로 가시는 겁니다. 저는 그게 아침 새벽이에요. 그래서 그 정상용 회장님 따라서 갔더니 정인영 회장님 아직 출근도 안 하시고 집에 계시는데 집에 가서 인사드리고 회사 갔더니 바로 발령 내버리는 거예요. 한라중공업의 부사장으로.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거기 가서 근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라해가지고 이제 조선소를 짓기 시작한 게 그 목포의 한라중공업 조선소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인영 회장님이 여러 군데 투자를 상당히 세게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회사 경영 상태가 어려워져 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한 4,000% 이렇게 되니까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인영 회장님 지시를 받아서 제가 가서 지은 거거든요. 제가 가서 지은 건데 내가 봐도 아주 참 잘 지었어요. 그리고 요즘도 보면 이게 매출액 대비 이익률 있잖아요. 영업이익률. 조선소들 비교하면 여기가 제일 높아요.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건 그 조선소가 이피션시가 좋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일 잘 나가는 건데, 이게 지금 목포에 이제 현대는 현대중공업에 속해 있어요. 이제 한라에 갔다가 그 한라에 간 거를 현대가 다시 인수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부도가 나버렸으니까. 그때 부채비율이 4,000% 이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현대사무중공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그 전수로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아까 울산 말고 목포도 혹시 가실 생각이 있으면 얘기하시면 제가 말씀드려 드릴게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미포조선이에요. 미포조선인데 저는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주영 회장님이 이 미포조선을 계획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이걸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1981년 7월 달인데요. 81년 7월 달입니다. 근데 정주영 회장님이 이제 회의 끝나고 나서 몇 사람을 불러가지고 백지 펴놓고 본인이 메모해가면서 너 어떻게 되지? 물어보면서 먼저 한참 쓰시더라고요. 쓰시고 난 다음에 그거 끝나고 누구 따라와.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그 따라오는 사람들하고 간 데가 이제 여긴 거예요. 미안합니다. 여기 이제 이 근처에 가가지고 여기 이제 이 땅을 보면서 여기 가가지고 조선소를 지으라는 명령을 회의 끝나고 백지에다 놓고 본인이 써가면서 물어봐가면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 현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지시 바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수리조선소 도크가 4개 있습니다. 여기 1, 2, 3, 4 4개 있는 도크를 지은 거예요. 근데 이때는 수리도크예요. 수리도크.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1년이에요. 81년. 근데 81년 7월 달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82년 한 5월쯤 해서 이 근처를 가봤어요. 그냥 한번 가본 거예요. 그건 81년 7월에서 82년 5월이면 한 10달 된 거죠. 10달 됐는데 여기 이미 도크 4개에 수리선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님이 직접 시험지다 써가면서 기획은 했고 사람들 데리고 가서 현장에 가서 지휘했는데 그 일이 빨리 안 될 리가 있습니까? 그 10개월 만에 도크 4개가 생기고 거기 수리여러 배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 미포조선으로 되어 있는 데예요. 그것에 비해서 그건 이제 회사에 따라서 이제 그런 이 문화가 좀 다른 데가 있어요. 이제 삼성은 조선 산업에 대해서 투자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검토를 하는데 제가 이제 79년대 이제 삼성조선소를 가봤어요. 78년대 이제 삼성조선소 이미 자리를 잡고 일을 시작하는데 도크 하나에 있는 조그마한 조선소였어요. 그건 뭐 너무 조그마하니까 아마 삼성 그거에 안 찾겠죠. 그러니까 이제 도크를 하나 더 파는 걸 검토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검토하는 게 79년도부터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공사가 완료된 건 83년도에 그럼 4년 걸렸죠. 10개월 현대는 10개월 그래서 도크 4개를 파놓고 거기에 배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삼성은 4년 걸려서 도크 하나 파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장단점을 따져서 문화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현대는 정주영 회장님이 직접 노트에다 백지에다 써가면서 체크하고 현장 가서 직접 지시한 거 아닙니까? 이병철 회장은 그런 거는 안 하시거든요. 이병철 회장은 그런 건 안 하시고 이병철 회장이 중점 둬서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삼성은 사운이 인재제일, 사업보고, 합리경영입니다. 인재제일, 사업보고, 합리경영. 인재제일이에요. 삼성은
뭐 들어서 아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삼성에 가면은 이병철 회장이 면접 볼 때 옆에 관상 보는 사람이 같이 앉아 있다 이런 얘기들 들으신 일 있죠? 나도 그걸 그 관상 보시는 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난 모르는데 나는 단 이병철 회장님의 면접을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전주제지에 잠깐 근무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병철 회장의 면접에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분 나름대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건데 삼성은 그런 식으로 모든 걸 치밀하게 다. 그 대신 이병철 회장은 이 일은 맡아서 나눠서 하는 걸로 그렇게 많이 하신 것 같고 정주영 회장님은 본인이 직접 다 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이 좋고 나쁜 건 아닌데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은 그런 차이에 의해서 문화의 차이도 생기는 거예요. 아까 삼성이 인재 제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만 제대로 갖다 놓으면 일은 제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재 제일 아니겠습니까? 인재 제일 사업 보고 합리 경영입니다. 우리 현대는 그 우리 사문이 어떤 거일 것 같습니까? 정주영 회장님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근면 말도 짤막하게 하십니다. 근면 검소. 정주영 회장님 보면 검소하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검소 참 구두도 흐은 거 신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정주영 회장님 영빈관에 그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영빈관 텔레비전 이런 거 정리하는데 보니까 텔레비전이 옛날에 여러분들 혹시 옛날 텔레비전 보면 골드스타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그거 정주영 회장님이 계속 쓰고 계셨어요. 정주영 회장님이 그런 거를 누가 바꾸면은 정주영 회장님 안 좋아요. 왜 멀쩡한 걸 왜 바꾸냐 이런 얘기거든요. 검소, 근면 검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친애입니다. 친애. 정주영 회장님은 이제 울산에 내려오시잖아요. 울산에 내려오시면은 낮에는 굉장히 엄하고 뭐 현장에 가서도 굉장히 엄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옆에 서 있는 사람이 혹시 잘못하면 한 대 맞겠다 싶어가지고 뒤로 물러설 정도로 엄하시거든요. 근데 저녁은 같이 식사도 하시고 술도 마시시고 같이 춤도 추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친애입니다. 친애. 근면 검소 친애. 그러니까 그 두 분이 다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업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미포조선인데 이게 이제 제가 2004년 3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여기가 사장을 했습니다. 하는데 근데 보면 좀 면적이 작아 보이죠. 여기 한 23만 평 이때밖에 그 근처밖에 안 됐어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그리고 이제 수리를 하다가 이제 신조선으로 바꿨기 때문에 한계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리는 그만하고 새 배를 지어야겠다. 그리고 이 조선소에 맞는 것이 중형선이니까 그걸 짓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계 인력도 보강을 하고 안에서 하는 일을 바깥으로 다 빼냈습니다. 안에서 하는 일을 바깥으로 다 빼내고 그 빼낸 거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서는 바깥에서 일의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끝난 일은 가지고 와가지고 땅바닥에서 내리지를 못하게 했어요. 가지고 오면 바로 배에 탑재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넓게 썼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1조 2천억에서 2조 7천억으로 그 순식간에 그냥 불어나 버리는 거거든요. 일하는 사람의 목표와 하는 방법에 따라서 1조 2천억이 2조 7천억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사진 봤고, 이건 뭐, 이제 K조선이 걸어온 길 쭉 해서 여기인데, 여기 이제 말씀드릴 거는 서울대학교에 조선공학과 생긴 것이 1949년도입니다. 1949년도 상당히 오래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하대학교에 생긴 게 57년, 부산대학교가 64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선공학과가 생긴 것이 49년 서울대학교 좀 빨랐고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이래서 조선공학과 우리나라에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랬고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선학회라는 게 생겨요. 이게 조선학회. 52년도에. 그 다음에 65년도에 또 성급협회라는 게 생기고, 이런 게 생길 때,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조선하고 관계 없으신 분은 모르겠지만, 조선하고 관계 계신 분들은 다 아는 게, 김재근 교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 나오신 분인데, 그 취업을 인천에 있는 기계공작소, 그 기계공작소에서 아마 군함관계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에도 조선공학과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선공학과를 서울대학교에 만들었고, 이때 조선공학과 만들면서 그때 처음으로 조선공학과 학생들이 되신 분들이 나중에 전부 다 조선공학과 교수가 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신 분이 김재근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해서 선급협회 만드는 거랄지 조선학회 만드는 거랄지 이런 거 하는데도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요건 뭐 지나갔고, 아까 사진 보여드렸고요. 삼성중공업이 좀 늦게 해서 74년도에 했는데, 아까 예인수조도 선박연구소에 있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옥포조선, 대우가 이제 옥포조선 인수한 게 78년도에요. 근데 사실상은 대우가 시작하기 전에 조선공사, 대한조선공사가 조선소를 옥포에다 시작을 했는데 끝을 못 내고 그런 상태에서 그게 대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대우 옥포전소 인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83년대 현대중공업이 수주량으로 세계 1위가 된 건 83년도고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삼성이 이덕구 83년도에 했는데 일 시작은 79년도에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삼성은 천천히 확실하게 하고 현대는 급히 빨리 하고 뭐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94년, 95년 이때인데 우리나라 이게 해운 산업이 80년대 중반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조선소도 그렇고 해운 회사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87년도부터 노사분규가 굉장히 세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선이 굉장히 어려워졌었는데 9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조선 산업을 좀 이렇게 확장하는 걸 좀 이렇게 못하게 하고 어쩌고 이런 것들 법들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일본은 이제 세계적으로 조선 산업의 그 조선소들이 늘어나는 걸 일본은 좀 꺼려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볼 때는 90년대 중반쯤 되니까 조선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삼성이 삼도크를 팝니다. 그리고 현대는 92년도 대통령 선거 안 되시고 난 다음에 도크를 또 2개를 더 파셨어요. 그래서 89도크를 파신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소가 이제 더 커졌죠. 그런 게 이제 생겼고요. 여기 이제 89도크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한라중공업이 조선소 뭐 진수했던 거 하고, 그게 이제 삼호중공업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2년도 12월 16일 날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게 나와요. 근데 사실상은 2008년도에 한화가 대우를 인수하려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혹시 있으세요? 한화가, 왜냐면 대우조선이 산업은행 그 산하에 있어가지고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으니까 산업은 그걸 정리하려고 했고, 그래서 한화가 이제 그걸 살려고 했는데, 그때 한 6조 몇천억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리만 브러스 사태가 터지니까는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한화가 머뭇거리면서 그걸 이제 지나갔는데, 그때 이제 돈 일부 계약금 낸 거는 그냥 뺏기고 끝난 걸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한 3천억 정도가 그렇게 됐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22년 12월 달에 한화가 대우조선을 다시 인수를 합니다. 이건 얼마에 인수했을까요?
2조 2천억인가 3천억이 그러면 6조 몇천억에 하던 거를 2조 몇천억에 한 겁니다. 한화는. 그래서 한화는 그 3분의 1 가격으로 좀 대우조선을 인수해가지고 한화를 주는데 그걸 인수 끝나자마자 또 조선이 아주 시장이 막 떠올랐지 않습니까? 그 한화는 요 조선소 떠오른 거 하고 그 다음에 삼성테크인 방산도 삼성서 산 겁니다. 삼성서 산 게 그렇게 오래 안 돼요. 근데 요즘에 한화 계속 바깥으로 하는 게 한화 방산 그거 아닙니까? 한화는 어떻게 보면 업종 선택을 아주 시점에 맞게 잘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작년 11월 19일 날 현대중공업 그룹이 배를 5,000척을 인도를 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2,631척, 그 다음에 미포트스 1,570척, 3호가 797척에서 5,000척을 인도했습니다. 저는 이 세 개 조선소에 전부 다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건 저하고 전부 연관 있는 그런 회사들이 다 합쳐서 5,000척을 했기 때문에 저는 5,000척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조선산업의 주도국이 처음에 영국, 우리도 기술 영국에서 가져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국이 잘했었는데, 뭐 이제 50년대, 60년대를 지나면서 뭐 이렇게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우리도 70년대 영국 가서 기술을 배워왔는데 한계가 있었고, 영국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는데 타이타닉호라는 배 생각이 나죠? 그게 몇 년도 건인지 아십니까? 1912년도입니다. 그때 이것보다 30년 전에 영국은 타이타닉이라는 그런 호화 여객선을 지은 거예요. 그건 배가 그 톤수도 5만 몇 톤인가 되고 길이도 260 m인가 되고 굉장히 큰 호화 여객선이었어요. 그게 1912년대 영국에서는 그걸 지어가지고 내보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앞서 있었던 나라인데 점점 망했죠. 망한 게 아니고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 뭐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그 다음에 덴마크 있었는데 전부 다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가지고 좀 했고. 그 사이에 이제 일본은 50년 후반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본은 미국의 그 용접 기술, 블로크 건조 기술 이런 것들을 빨리 배워와가지고 그것을 자기네 걸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표준화를 일본이 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잘했고, 일본이 또 해운 산업이 같이 컸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195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세계 제1의 조선국이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뭐 이제 60년대 막 이제 뭘 해보려고 하는 거를 거쳐서 70년대에 막 자리를 잡고 80년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90년대 그런 걸 겪으면서 2000년으로 넘어갔고 2000년 되면서 이제 일본이 자기네 그 취향에 맞는 표준선만 하는 사이에 우리는 여러 나라를 상대하면서 많은 배를 짓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세계 1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2000년대에 우리가 세계 1위가 됐고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세계 1위가 돼가지고 2008년 그때까지는 아주 잘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2012년까지, 2008년까지 수주한 거 가지고 또 괜찮았었는데 13년도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이제 해양 일을 하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사이에 중국은 우리가 그렇게 움츠름츠하고 있는 사이에 계속 시설을 늘린 거예요. 늘리고, 그 다음에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물동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를 자기네가 짓기도 많이 짓지만은 쓰기도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화물이 들어오는 것도 많지만 나가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자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국가 전체의 예산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보다 더 쉽게 지원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뭐 내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은 일반적으로 중국은 요즘에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에 공과대학이 가장 인기가 좋았었던 거 맞죠? 근데 요즘에 중국에서는 공과대학이 요즘에 제일 인기가 좋답니다. 시진핑도 공과대학 출신이에요. 그리고 뭐 많은 공과대학 출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국이 요즘에 꼭 조선뿐만이 아니고 조선 말고 다른 분야 뭐 자동차 같은 것도 뭐 어쩌고 그다음에 로봇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여러 분야에서 중국이 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트럼프를 놀래게 한 건 중국의 군함과 이 상선대가 자기네 나라보다 굉장히 더 커져 있고 중국은 앞으로 그걸 더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조선소들과 이런 시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그게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됐고. 뭐, 마스가라는 말 여러분 요즘에 들었죠? 마스가. Make American Shipbuilding? 요즘에 혹시 여러분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진행된 게 있다고 들었습니까? 1,500억 불을 들여서 미국에 배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는데 1,500억 불은 누가 내는 겁니까? 네? 우리나라가 어디서 무슨 돈을 가지고 1,500억 불을 대입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지금? 돈이, 아니, 2,000억 불, 1,500억 불, 조선만 가지고 1,500억이고, 나머지 전부 다 해서 2,000억 불인데, 그 2,000억 불도 제대로 한꺼번에 못 오고, 1년에 200억 불씩 한다는데, 조선만 가지고 1,500억 불을 누가 어떻게 한꺼번에 합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난 잘 모르겠어요. 미국은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서 뭔가 있을 걸로 생각할지도 모르죠. 또 우리는 미국이 뭐 급하게 서둘리지 않으니까 또 말만 있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참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의 조선소는 이미 문 닫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국 조선소에서 배를 지으려면 우리나라에서 짓는 것에 돈과 시간이 우리나라에 짓는 것에 한 3배 내지 4배 들어갑니다. 미국도 조선소 갈 사람 별로 없지 않아요. 그리고 자동화도 그렇게 많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조선소가 지금 가동률이 다 적어요. 그런데 어떻게 배를 그렇게 지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배를 빨리 많이 지으려면 우리나 일본한테 돈을 주어가지고 자기네 위해서 배를 짓도록 해주면은 빨리 만들 수 있지만 우리나 일본한테 돈을 내가면서 배를 빨리 지어주라. 우리가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까? 나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 요즘에도 계속 마스가 하면서 여기저기 나오긴 나오죠. 근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는 좀 뭐 그걸 뭐 보고 있긴 중국이 요즘에 이제 여기 또 하나 중국이 조선산업 요즘 양적으로 다시 이제 호황이 오고 난 다음에 중국이 양적으로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쉬운 배만 했는데 이제 어려운 배도 합니다. LNG도 하고 대형 컨테이너선도 한다고요. 근데 중국은 자기네가 선주거든요. 중국은 날릴 물건이 많지 않습니까? 들어올 물건도 많고 나갈 물건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선주가 될 수 있는 거고 선주가 있으니까 배를 많이 발주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조선소들이 할 일이 많이 생기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 플러스 우리나라가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나라가 많이 도와준 것 중에 저는 이제 제가 조선공업 협회장 하면서 회원사들한테 내가 얘기했었는데 그 회원사들한테 잘 통하지 않고 현대중공업 안에는 잘 통했어요. 현대중공업 안에서는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팔 물건만 중국에 팔 물건만 우리는 중국서 만든다. 다른 데로 팔 물건은 중국서 만들지 마라.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그 기술을 우리한테 받아가가지고 써먹으니까. 나는 그걸 했는데, 불행히도 우리 경쟁사인 삼성이나 대우는
중국에다가 조선소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뭘 만들어 오고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거기 플러스 STX는 지금 대련에 중국에서 제일 단일 공장으로서는 큰 항리중공업이라는 그런 회사를 지어줬어요. 거기 엔진 공장까지 있습니다. 대련에. 그 중국의 조선은 우리나라가 맹글어준 거예요. 근데 요즘에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버리고 우리 시장을 잠식하게 되버리니까 우리나라가 잘못한 겁니다. 그건 일본이 우리한테 체계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긴 했지만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냥 뜬금없이 여기저기서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일본은 어떤 것이 있냐면 자기네 기술을 바깥에 가지고 나갈 때 기술자들이 어떤 등록을 하고 무슨 이걸 다 할 수 있도록 통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있고 막 가지고 나갑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중국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기술 유출한 것들 있었지 않습니까? 전자회사까지 그렇다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조선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중국 조선소에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 사람들한테 일을 가면은 처음에는 중국 사람들 굉장히 대접을 잘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자기네 나라 사람들은 더 잘해주는데 내보낼 때는 아주 야비한 방법으로 써서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내보내기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가서 일하다가 나중에 야반 도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더러운 면이 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넘어갔고 우리 기술이 중국에 많이 넘어간 것에 우리의 잘못이 많다 이겁니다. 그건 지금 이미 다 벌어져 버린 일이고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나라는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산업 기술을 다른 나라들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지 못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중국 회사들은 어떤 짓을 했냐면 자기네 이 한국에 있는 어떤 회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회사를 들락거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것에 허술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보 같은 짓들을 해가지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좀 빨리 앞서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했는데 이미 다 지나간 것처럼 됐지만 앞으로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미국 마스가 가지고 좀 미국을 좀 내리는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그렇게 내릴 것만은 아니다. 그게 이제 이겁니다. 미국이 2차 대전 중에 미국의 보급선이 독일의 유보트한테 굉장히 많이 얻어맞아가지고 깔아앉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배가 많이 필요하니까 깔아앉는 것만큼 더 만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것이 리버티함하고 빅토리함입니다. 여러분들 길이는 이거 134, 139 그렇게 큰 거 아니고 10,000톤, 11,000톤 큰 거 아닙니다. 속도도 11노트, 15 내지 17 그렇게 빠른 거 아니거든요. 근데 빨리 많이 만들자. 더 빨리 수명 길게 이거거든요. 여기 몇 척을 만들었느냐? 2,710척 만들었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산이 됩니까? 배를 2,710척을 지었고 534척 합쳐서 3,200척을 졌습니다. 4년 동안에. 미국이 한 겁니다. 근데 이때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젊은 남성들은 전부 전쟁터에 가 있고 노인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이 배를 저렇게 지은 겁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미국은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아까 조금 이따 어디 사진이 나올 듯한데 이게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 Ships will win the war 해가지고 이 사람을 보고 그 다음에 헨리 제이 카이저라는 사람 이 사람 그 시절에는 이게 지금 1940년대거든요. 그 시절에는 아직 용접 기술이 조선소에 그렇게 많이 퍼지지 않았을 때인데 그때 리베트를 용접으로 바꾸는 걸 했어요. 그 다음에 여자 단기 교육 인력을 가지고 배를 지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3,200척의 배를 지은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때는 아주 무서운 나라였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형편이 안 되니까 우리 보고 해달라고 하는 모양인데 1,500억 불 어떤 식으로 해서 배를 어떻게 지을지는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 그때는 이렇게 지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티함, 빅토리함 이건 그때 아주 조선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일들을 이때 한 겁니다. 일본이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소에서 빨리 앞장서게 된 것도 용접을 빨리 자기네가 미국의 용접 기술, 그러니까 미군들이 일본의 IHI 구례 이런 데 많이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군들의 도움을 기술을 받아가지고 우리 이거 50년대 그때 일본이 빨리빨리 성장할 수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 2000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2000년이 아니고 2010년이 될 것 같아요. 10년, 21년, 22년, 2020년이 되겠네. 잘못됐는데 이게 선가예요. 선가가 지금 다 올라가 있죠. 24년에 많이 올라가, 25년 좀 뜸하고, 이것도 컨테이너도 성과가 많이 올라가 있죠. 이것도 뭐 배값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발크 캐리하니까 별게 아니니까 그렇고, LNG 선도 뭐 많이 올라가 있고, LPG 선도 많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클락슨 인덱스라고 그 지수인데 이것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요즘에 성과는 아주 잘 올라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이건 이제 국가별 수주 및 수주 잔량 변화인데 아까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한국, 중국, 일본이 지금 전 세계를 놓고 조선 주도국에 그걸 했는데 일본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2000년도를 지나면서 계속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일본은 2000년도 줄어가지고 계속 줄어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쉐어를 갖지 못하고 우리하고 중국인데 중국이 한 60, 70%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한 20% 좀 넘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한 10%도 안 되는 거 한 5%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70%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20%밖에 못 가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도 더 중국한테 뺏기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됩니다. 안 뺏기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세계 톱 10 조선 그룹인데 그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 하면 언제든지 현대가 우리나라가 1등부터 5등까지이고 다른 거 몇 개, 한 개씩, 두 개씩 끼고 중국도 한 개 정도 낄까 말까고 이랬었는데 지금 여기는 우리 거 3개 빼놓고 이태리 거 하나 빼놓고 4개 빼놓고 6개는 중국 거예요. 전 세계 가장 큰 조선소들이. 어떤 시장이 중국한테 잠식되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돼버리거든요. 지금 현재 조선 시장은 완전히 중국이 잠식해버린 겁니다. 이태리 거 하나, 한국 거 셋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중국한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중국은 해안선도 굉장히 넓잖아요. 저쪽 그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길고, 조선소 지을 때도 막 강도 길고, 많고, 사람 많고, 그 다음에 정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제를 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중국은 저렇게 빨리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우리 나름대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총 인력 추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까지는 아주 좋은 시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2012년까지도 갖고 있었는데 이거는 좋은 시절이라기보다는 해양 일을 하면서 괜히 사람만 많이 데리고 헛된 일들 많이 하던 시절이에요. 그게 넘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줄였는데 요즘에 이제 다시 조선이 좀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발주가 많이 되고 그러니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일 많았을 때가 21만까지 갔었던 건데 그것이 지금
9만 3천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한 12만 2천 이렇게 됐는데 요거 좀 부족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인력 시장이 그렇게 안정돼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자꾸 사람들이 옮겨 댕기거든요. 그래서 흔들리는 그런 시장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걸, 그러니까 외국인,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 외국인들도 잘 써가지고 인력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오고 그러면 그 일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회사도 필요하고 정부도 정책적으로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K조선이 나아갈 길인데,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기 좋은 얘기로 스마트쉽 야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스마트쉽, 배가 스마트한 거는 자동화가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연료를 갖다가 탄소를 덜 배출하는 연료를 쓰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해서 배가 스마트해져야 되는 거죠. 왜냐면 옛날 배 요즘에 배 한 척에 선원이 몇 명 정도 탈 것 같습니까? 배 한 척에. 배는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보통 평균 우리가 얘기하는 배 한 척에 인원 선원이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예? 50명? 예. 50명이면은 그건 완전히 사람이 나무들. 이게 한 70년대, 80년대가 한 35명 정도 됐어요. 35명 정도 됐고, 요즘에는 지금 보면 20명 한 조금 넘어요. 22, 3명. 그런데, 기억이 나시겠지 뭐지만은, 70년대에는 해양대학 나와가지고 배를 타면은 1년만 타면은 집이 한 채씩 생겼어요. 아세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근데 요즘에 배 1년 타가지고 집 한 채 생기겠습니까? 그럼 해양대학 나와가지고 배 타겠습니까? 요즘에 잘 안 탄다고요.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고, 근데 이제 스마트쉽을 만들어야 되는 거는, 스마트쉽을 하면 사람을 덜 쓰고도 배가 움직일 수 있도록, 배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제 스마트쉽야도 뭐 어떻게 보면 조선소의 인력 문제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쓰고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보면 한 2, 3만 원 3만 정도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만 가지고 요즘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장에 보면 점점 우리나라 사람들 비율이 줄어들고 외국인 비율이 늘어나는데, 외국인들은 더 잘해준다는 데를 찾아서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쉽 야드를 만드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도 노력해야 하고 제도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천 기술인데, 이를테면 우리 LNG가 우리가 가장 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배거든요. 근데 그 LNG 선 같은 것에 대해서는 고유 기술이 있습니다. 그 탱크 만드는 고유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한 선가의 한 5% 정도는 그걸 항상 받쳐야 됩니다. 배 짓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고유 기술을 갖다가 계속 외국에 의존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 고유 기술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원천 기술 점유율을 높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하고 해운, 원자재, 금융, 이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해운은 우리가 좀 잘못한 것 중에,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도 잘못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해운 산업을 소홀히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한진해운하고 현대상선이 어려운 그 상황에 처해 있었죠. 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아시죠? 한진도구, 현대, 상선. 공교롭게도 그 바깥 어른이 일찍 가셨어요. 그러는 사이에 그 회사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이에 그 회사들이 정리돼 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해운회사라는 거는 전 세계적인 그 교통망을 갖다가 확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선착장도 거기 있고 우리 선대도 있고 다 있는 건데 그것이 넘어가는 거를 경제적인 이유만 가지고 넘기는 건 잘못됐던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적자 난다고 철도청을 부도내냐? 맞습니까? 적자 낸다고 철도청을 부도내냐? 맞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것을 해운업에 한 겁니다. 그 반성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전 세계에 깔려있던 우리나라의 해운망을 그 사람들이 없어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은 이제 뭐, 배 짓는데 좀 작은 조선들, 상황이 어려운 조선들은 리펀드먼트 개런티라고 해가지고 RG 내는데 좀 어려움들이 있고, 근데 그건 회사가 좀 충실해져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 해운, 원자재, 금융산업 서로 간에 협조도 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네트 제로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탈탄소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연소 재료를 탈탄소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2050년까지는 완전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숫자적으로 따져봤을 때 2050년까지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어려울 걸로 보고 있지만은 저건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비해서 그럼 탈탄소화가 돼 있는 그런 배들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LNG니 그다음에 메탄올이니 암모니아니 수소니 이런 연료를 가지고 탄소가 들어가지 않은 연료를 가지고 배를 운항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력,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기술직, 관리직, 생산직 전부 다 마찬가지로 내외국인 안정적인 확보, 이것을 정부, 회사 같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산업기술이 너무 쉽게 짧은 기간에 외국에 넘어간 경험을 반성하여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대책을 정부 및 산업계가 협력하여 강구한다. 이제 제가 중국한테 너무 허술하게 넘겨준 거 그런 일이 더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뭔가 정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것들을 어렵게 다 해가지고 아주 허술하게 넘겨주는 건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1,500억 불을 어떤 방식으로 누가 낼 거고 거기에 필요한 조선소는 어떻게 만들 거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어떻게 양성할 거고 이런 것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미국은 자기네가 2차 대전 때 리버티함하고 빅토리를 어떻게 만들었던가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연구를 해야 될 거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어떤 방식으로 이걸 도와줄 건가 생각을 해서 이 중국에 비해서 미국이 소위 해운 내지는 해군 전투함의 능력을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불안한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끼리 할 수 없는 거고 미국 자체적으로만 할 수 없는 거고 서로 협조해야 되는데 지금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 말씀은 뭐 이 정도로 끝내고 혹시 뭐 박수 안 치는 거죠? 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네. 우리나라 10년 이내에 예.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다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 잠수함이 어젠가 그제 14,000km를 지나서 캐나다 간 안창호로 한 3,000km 거리 갔는데 과연 10년 내에 우리의 기술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건지 우리나라의 잠수함 건조 능력, 실력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저는 그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수함 건조하는 실력을 우리는 문제가 없다. 원자력을 그쪽에 쓰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오히려
국제적인 협력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국제적인 문제, 그거는 미국하고의 관계가 되겠죠. 이를테면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 한다고 했을 때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그 미국하고의 협조 문제에서 그 미국이 어떻게 협조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건데,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미국이 오케이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나라 잠수함 건조 능력은 상당히 잠수함 건조 능력은 그 사이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잠수함 만들기 시작한 거는 90년대부터 시작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많이 만들었거든요. 만들었고 처음에 우리가 만든 잠수함은 1200톤짜리였는데 요즘에 3000톤짜리 하거든요. 3000톤짜리면 잠수함으로서 상당히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 기술은 우리하고 독일하고 저 스웨덴하고 뭐 글쎄 그 정도 나라들밖에, 일본도 있고 그 정도 수준이지 그렇게 뭐 우리보다 크게 앞선 데 없어요. 우리는 근데 그동안에 계속 지어왔거든요. 우리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 남북과 남북의 현재 그런 상태가 잠수함 같은 거를 유지하고 확보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혹시 한 분 더 계신가요? 네. 그러면 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일성 회장님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제 이야기 회장님 아주 초간단하게 감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최일선 회장님께서 본인이 살아오신 평생이 대한민국 조선 발전의 현장에서 쭉 느끼고 보고하신 것을 정지호 회장님의 지도하에 있었던 이야기와 함께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최일선 회장님 같으신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선진화를 이룬 실질적인 증인이고 공로자입니다. 공로자. 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제가 한 약 40년쯤 전에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을 할 때 정주영 회장님을 초청해서 강연을 한번 들은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청와대 정무대책위원을 각계각층 요새 중요하신 분들을 한 60여 분 모셔서 정무대책위원님들을 모시고 있는데, 그분들께 정주영 회장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하셨는데 약 한 36, 7년 전입니다. 그게. 근데 그때 우리 정주영 회장님께서 시베리아에 있는 유전에서 가스관을 다 이어가지고 시베리아 만주를 통해서 북한을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와서 일본까지 연결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그때 가지고 추진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마마 정주영 회장님이 조금 더 젊으셔서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셨으면은 우리나라가 중동 석유에 매달리지 않고 영가에 사실은 기름 문제가 해결이 나서 훨씬 더 빠른 이 좋은 나라로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때 북극 항로의 개설 문제를 아주 열감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를 이끌어오는 중요하신 선각자 한 분 중에 저는 한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주영 회장님과 함께 이렇게 현장에서 노력해 오신 우리 최 회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아까 중공에게 그 건조 잔존량은 좀 지금 떨어지는 걸로 여기 도표에 나왔습니다만은 세계 떠다니는 배의 약 45%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말로 참 훌륭한 나라가 되고 선진국 중에 선진국으로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배뿐만이 아니라 지난 1차 강의 때 세계 수출도 아주 등수 안에 4, 5등 안에 들 만큼 돼서 우리나라가 7천억 달러를 넘는 수출량을 작년에 했다고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5%가 선박수출입니다. 그 선박수출을 하나로 따지면 약 70조 원 정도 되는 거액입니다. 그리고 이담 시간에는 또 다른 우리 철강이라든지 뭐라든지 우리 선진화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강의를 계속해 나갈 텐데요. 이런 선진화된 것이 왜 우리나라가 선진화가 됐느냐? 물론 정부와 우리 국민이 잘 사는 나라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굳센 단합 속에서 열심히 노력을 한 것이 중요한 이유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이유는 작년, 재작년 말에 노벨 경제학상을 탄 시카고 대학의 로빈슨 교수 주장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선택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한 이 제도 선택이 우리나라가 선진화가 된 제일 주 원인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를 해서 그분이 세계 경제학상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토록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 선진화 강의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 이 선진화의 원인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전제. 그리고 여기는 우리 38 민주이고 기념관의 이 강당과 이 기념관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통일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민주화에 대한 지식과 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얼마나 강화시켜 나가야 할 거냐를 여러 국민들에게 가르치는 전당이요 교육장입니다. 그런 일환으로 지금 우리들이 이런 강좌를 2주일 만에 한 번씩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전은 우리 과학단지가 여기 있어서 반도체도 이런 선진화도 그리고 탱크다 이담 시간에 이제 국방과학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계속됩니다만 이런 선진화의 실질적인 기초 지식이 우리 대전에서부터 우리나라가 발전해 나가고 있는 중심지입니다. 대전이. 그리고 여러분들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1960년 12년째 되는 해에 처음으로 자유당이 민주주의의 길을 옆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맨 처음 막은 것도 우리 38 데모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것이 4.19로 연결된 민주화를 향한 우리 대전 시민들의 뜨거운 공로도 있는 겁니다. 우리 대전은 선진화도 앞장서고 민주화도 앞장선 우리 대전은 아주 어느 도시보다 역사는 짧습니다만 대한민국을 향해서 아주 중요하고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자랑스러운 도시. 우리 대전 시민들이 그리고 하나 틀림없이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세종과 대전, 충청이 여기가 수도가 됩니다. 수도.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멀지 않아서 망합니다. 왜냐? 로빈슨 교수 설명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이토록 잘 사는 것은 민주주의를 택했기 때문이고 북한은 우리가 작년에 7천 거의 100억 불을 수출할 때 5억 불 수출했습니다. 5억 불. 1400분의 1도 수출을 했을까 말까입니다. 그리고 배는 수출을 한 푼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비밀자금 관리하는 사람도 돈 들고 도망가고 장군도 도망오고 대사도 도망오고 운동선수도 도망오고 영화배우도 도망오는 게 북한입니다. 어떻게 그 나라가 오래 가겠습니까? 그리고 동구라파가 이미 다 공산주의 포기하고 망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사회주의가 다 제도적인 모순 때문에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통일시대에 우리 대전은 통일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할 수도입니다. 수도. 이제 국회 건설 예산이 시작이 돼서 5년 이내에 의사당이 여기 충청도에 옵니다. 그럼 대통령께서 혼자 서울에 계시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곧 내려오십니다. 그럼 몇 년 안 가서 이것은
통일 시대를 이끌어가야 할 수도입니다. 이게. 우리 대전이 중심이 돼서 통일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알리고 함께 통합돼서 할 수 있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전부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다 힘을 모아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리 대전이 통일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수도의 근본 정신을 일으켜 세우는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시간에도 이웃 사람들 많이 모시고 오셔서 이 같은 대열에 동참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좋은 나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38 아카데미 두 번째 강좌 K조선인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